네, 우리가 이제 앞에 시간에서 어디를 했느냐 하면은 손익과 관련된 계정의 수익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에서 영업수익인 매출액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매출액에서는 순매출액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야 되죠. 총 매출액에서 빼주는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그래서 순매출액을 구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액이 영업수익이라고 하면은 영업 외적인 또 수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수익에 대해서 앞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계정 과목이 꽤 10가지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자 수익을 비롯해 가지고 뭐 환율로 인한 외환 차익이라든가 외화 환산 이익이라든가 수수료 수익이라든가 차비익이라든가 네, 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든가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상당히 많은 계정 과목들이 영업의 수익에 있었어요. 하지만 뭐 영업의 수익이라는 건 계정 과목의 수는 많지만 양적으로 즉 금액, 금액의 볼륨으로 보면은 매출액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죠, 그죠? 매출액이 영업 수익이니까 금액이 엄청 큰 거고 영업의 수익은 가지수는 많지만 즉 계정 과목은 많지만 미미한 것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익 부분을 앞 시간에서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쪽에서 이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이 뭐냐?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 그게 바로 매출 원가였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용 매출 원가. 그래서 매출 원가 산출 공식 여러분 공부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이다. 네. 그래서 공식이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되면 이 그림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된다. 예. 그림을 스캔을 해 놓으셔야 돼. 딱 T자 그려가지고 상품. 예. 이 계정 과목이 자산 중에 상품이라는 것이다 해서 차변의 기초. 예. 차변의 매입, 네. 상품의 대변에는 매출 원가, 매원이라고 줄여서 쓰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말, 네. 약자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기초라는 것은 기초 상품 재고액, 매입이라는 것은 단기 상품 매입액, 매원이라는 것은 매출 원가, 기말이라는 것은 기말 상품 재고액을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줄여서 쓸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줄여 썼어요. 이 그림이 머릿속에 이렇게 스캔이 돼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상품 계정 하면은 딱 상품에 관한 모든 뭐 매출 원가를 구하라,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하라, 뭐 이런 것이 장부를 가지고 구해라 그러면 또 이제 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런 거에서는 또 방법이 다르죠. 그런데 금액을 주고서 하라고 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오늘은 이 비용의 이 부분,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영업의 비용, 그리고 법인세 비용까지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게 가지수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금방 끝나요. 그래서 오늘 1교시에 아마 이 손익과 관련된 개념 과목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재 여러분 접어 놓으셨죠? 103페이지에 바로 판매비와 관리비. 네. 판매비와 관리비는 아주 중요한 개념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매매업으로 여러분 이제 FAT 1급은 어디까지나 상품 매매업을 기준으로 실기 시험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상품 매매업의 비용은 매출원가 아니면 판매 관리비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영업의 비용이 있구나. 영업의 비용. 네. 영업의 비용. 자, 그러니까 제조원가 관련된 비용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중요하다. 자, 그런데 개정 과목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첫째, 급여. 네. 종업원에 대한 급여나 수당. 네. 급여로 처리합니다. 두 번째, 퇴직급여. 종업원의 퇴직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 퇴직금이나
결산 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할 경우에 퇴직금.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거 다 배웠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아마 기억날 거예요. 예. 자, 이거 배웠단 말이에요. 이거. 퇴직급여 충당 부채 결산 때 설정하지 않습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우리가 비유동 부채 공부할 때 공부했죠? 네. 결산 시에 우리 회사의 직원들의 전체 퇴직금을 계산한다. 이거. 네. 그래가지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있으면 그걸 확인해가지고 퇴직금 전체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퇴직급여 예상액이라고 그래요. 퇴직급여 예상액. 그래서 퇴직급여 예상액을 계산을 했더니 5억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점에 결산일 시점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2억이 있습니다. 2억이. 그러면 당기에 회계 처리할 것은 차변에 퇴직급여 얼마만 잡으면 돼요? 3억. 2억 잔액이 있으니까.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그냥 퇴충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예, 퇴충 3억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느냐, 이 퇴직급여라는 이 비용 판매 관리비는 결산 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할 경우에 퇴직금으로 퇴직급여가 차변에 이와 같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기억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앞에 있는 말은 뭐냐? 앞에 있는 말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에 발생하는 퇴직금도 퇴직급여예요. 그러니까 원래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게 퇴직급여입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 미리 퇴직급여를 발생시켜 주는 거예요. 왜? 발생주의니까. 발생주의라는 것이 참 오묘한 곳에 많이 반영이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1년 이상 근무를 했잖아요. 네. 1년 된 사람, 2년 된 사람. 그러면 이미 결산 시점에는 기업은 그 퇴직금을 부채로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이미 비용으로 덜어버려요. 예, 그 과세 그 해당 기간, 그 회계 기간의 비용으로 미리. 예, 그렇죠? 예, 그게 발생주의에 근거해서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을 실제로 할 때는 이제 대변에서 뭐가 발생할까요? 대변에서는 이제 현금이나 고통예금이 발생하죠. 만약 현금으로 5천만 원 퇴직금이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차변에는 뭐를 적어주냐면은 이걸 적어줘요. 퇴충. 부채를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퇴충 5천만 원. 이런 방식으로 회계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퇴직할 때 퇴직급여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 나타나느냐? 이 퇴충이 부족할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부족하면은 그 부족한 것은 퇴직급여로, 단기에 퇴직급여로 처리한다. 네. 이것을 우리가 비유동 부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 퇴직 시 퇴직급여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그 다음에 결산할 때 종업원의 전체 퇴직급여를 계산해가지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미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재무회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한 거예요, 이미. 네. 자, 복리후생비 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네. 종업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한 비용이 모두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에 대한 식대 또는 식당, 군의 식당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그 운영 비용도 다 복리후생비예요. 또 직장에 우리 봄, 가을로 체육대회 같은 거 하죠. 체육대회 또는 야유회도 갈 수 있죠. 그런 야유회 갔을 때 경비, 이게 모두가 다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을 위해서 회사가 부담해주는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런 것들 모두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네. 또 뭐 얼마 있으면 노동절날 선물을 준다. 이거 다 복리후생비고요. 또 직원들에게 유니폼을 준다, 안전화를 준다, 안전모를 지급해 준다. 다 복리후생비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4대 보험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험 중에서 뭔가 하나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습니까? 국민연금이 빠졌네요. 국민연금은 왜 여기다 안 써놨느냐?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네. 국민연금은 네. 그래서 보험료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어요. 예. 근데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금이죠. 연금. 네. 국민연금의 50%도 기업이 보조를 해줍니다. 내 소득에 대한 국민연금 납입액이 가령 20만 원이다. 그럼 10만 원은 본인 급여에서 나머지 10만 원은 회사가 지원을 해주죠. 그 나머지 10만 원 회사가 지원해 주는 것을 회사의 세금이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세금과 공과. 그리고 모든 기업이 다 그럴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낼 때는 당사는 무슨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별도로 명시를 해 줍니다. 당사는 무엇으로 무슨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문제를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말이 없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기준으로 여러분 개정 과목 처리하시면 적절하게 한 거예요. 자, 4대 보험료 지원해 주는 거,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뒤에가 보험료로 끝나는 거 있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돼.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내는 것은 뭐죠? 우리 종업원들이 내는 건 예수금. 종업원들이 부담하는 것은 회사가 일단 급여 지급하는 날 이렇게 공제를 해 두죠. 그랬다가 나중에 회사 지원분하고 같이 합쳐서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료 어디다 내나요? 산재보험료 해당 기관에다 납부하잖아요. 그때 예수금하고 복리후생비하고 같이 차변해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연금은 별도 말이 없으면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거 뒤에 나옵니다. 판매관리비에서. 자, 그다음에 여비교통비. 뭐 여기 여비하고 교통비니까 이 안에는 시내 교통비뿐만이 아니라 출장을 갔을 때 우리가 교통비 말고 출장 가면 뭐가 들어갑니까? 숙박도 해야 되죠. 또 밥도 먹어야 되죠. 그것까지 우리가 보통 그냥 그 내근할 때 우리가 식사비를 지원해주면 복리후생비예요. 근데 출장 가가지고 만약에 부산 출장을 가서 거기서 2박 3일 영업부 직매장 관리를 하고 왔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숙박비하고 2박 3일 밥 사 먹은 거, 또 거기서 교통비 지출한 거, 이거 다 그냥 여비교통비로 처리해요. 여비교통비로. 여비교통비가 이런 성격이에요. 시내 출장비뿐만이 아니라 멀리 출장을 가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접대비. 여러분 잘 아시죠? 항상 거래처입니다. 거래처. 거래처를 접대하는 게 접대비예요. 그래서 출장을 갔어도 부산 출장을 갔는데 거기에 거래처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하고 나하고 거의 식사비가 5만 원이 나왔어요. 그거는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접대비로. 그리고 이제 거래처의 경조사비 이런 것도 이제 하고 선물도 주는 거 이거 전부 접대비에 해당이 된다. 자, 우리가 지금 판매관리비, 접대비까지 했는데 전부 비용 발생은 이거 어디에 기록해요? 차변. 그렇죠? 비용 전부 차변에 오는 거죠. 대변에 올 수 있는 것은 자산 감소라든가 부채 증가라든가 이런 것이 올 수가 있어요. 차변에 비용이 발생한다. 비용이 발생했으면 뭔가 지출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대변에 오는 것은 뭐 현금, 보통예금, 미지급금 이런 것이 와야 되죠. 현금, 보통예금이면 자산 감소이고 대변에 미지급금 하면은 부채 증가. 우리가 비용 지출하면서 전부 현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카드로도 지출할 수 있죠. 그 미지급금이에요. 법인카드로 지출했으면. 카드 쓰는 게 그게 현금 아니잖아요. 카드사가 대신 보증서 준 거에 불과하잖아요. 나중에 카드사에다가 어떻게 해요? 입금해 줘야 돼요. 그래서 미지급금이에요. 그냥
외상합시다 한 것도 미지급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차변에 오는 모든 비용들 이건 차변에 오고 대변에 올 수 있는 것은 자산 감소나 부채 증가가 올 수 있는 것이죠. 자, 통신비, 전화, 핸드폰, 팩스, 인터넷 사용 요금들 쉽죠? 통신비. 예. 아마 우리 가정에서도 그 뭐라 그럴까요? 가계부를 작성을 하신다 그러면 아마 통신비 개정 과목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옛날에 아주 옛날에야 집에 유선 전화기 하나니까 뭐 전화 요금이 차지하는 가계 지출이 그렇게 큰 항목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가족이 5이면 5명이 다 핸드폰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통신비 부담이 지금 많이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 때 보면은 투표하는 그 유권자들 뭡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 아주 옛날에는 그 정주영 그 분 살아계실 때는 아파트 값을 반값으로 해주겠다. 그때 사회적인 이슈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당시 아파트 값이 한참 막 오르는 그런 추세예요. 지금은 더 올랐지만, 야, 아파트를 반값에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을 대통령을 꼭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분은 할 수 있을지도 무슨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무튼 그 통신비 뚝 떨어주겠다 무조건 찍어야 돼요.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자, 통신비 부담이 큽니다 지금. 자, 수도광열비, 수도광열비. 요 가정 과목이 좀 어렵죠. 수도요금하고요. 앞에 수도가 수도요금입니다. 이 광은 이제 빛을 발했어요. 이 광이 왜 그러냐면 밑에 뭐가 보입니까? 전력비가 보이지 않습니까? 전력비를 사무실의 전력비가 즉 전기요금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비중이 높아졌어요. 옛날에 사무실 전기요금이다 하면 보통 이 전등 켜는 거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사무실에 여러 가지 OA 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런 것도 돌려야죠. 또 뭐 복사기에다가 무슨 이런 복합기에다가 여러 가지 기계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빔 프로젝터 돌리지, 컴퓨터도 오죽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의 전기요금이 과거와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전력비라고 옛날에 전력비는요 제조원가에서만 사용했어요. 제조원가에서만. 그러니까 공장의 전력비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개정 과목을 옛날부터 독립해서 썼고 사무실에서는 수도광열비가 3가지였어요. 수도요금, 전기요금, 열이 뭘까요? 가스. 열이 이제 난방이에요. 난방. 우리가 이제 석유, 옛날에 석유 난방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석유 사가지고 여기 난로 뗐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수도요금, 전기요금, 난방요금 이것을 사무실의 수도광열비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요 광, 요거를 독립시켜 가지고 전력비를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벌써 작년부터 그랬어요. 2018년도 문제부터 사무실의 전기요금은 전력비로 처리할 것 이렇게 아예 수도광열비로 할까봐 전력비로 처리하시오 하고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광열비는 수도요금, 가스, 난방요금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전기요금은 전력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따로 쓰고 있다. 요거 알아두시고. 자, 드디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과 공과금이 나옵니다. 세금과 공과금. 이 세금과 공과금이 쉽지만 헷갈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 모든 세금이 다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여기 있는 거 볼까요?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세금인데요. 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그 다음에 공과금은 대한상공회의소 회비. 우리 경제단체 중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이 제일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기 회원에 가입하면은 회비가 연회비가 아마 나갈 거예요. 연회비 매달 내는 게 아니라 1년에 뭐 기업의 그 매출 규모 또는 뭐 그런 종업원의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봐가지고 연회비가 딱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은 연 100만 원, 어느 기업은 연 300만 원 이렇게 회비가 있을 텐데
예, 그런 것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 줍니다. 자, 조합회비. 예, 조합 무슨 조합을 형성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그 조합 회원이 돼요. 또 협회, 각종 여러 가지 협회가 있죠? 네, 그 협회비 이런 것들은 공과금이에요. 그래서 세금하고 공과금을 하나로 묶습니다. 네, 근데 여기 지금 하나 더 보통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적십자 회비. 세금과 공과금. 우리 적십자 회비 뭐 개인들도 다 내지만 기업들도 다 내거든요. 이게 준조세라고 그러죠. 준조세. 안 내면 동사무소에서 뭡니까? 다시 한번 날라옵니다. 예. 이거 자율적으로 내는 거 아닌가? 의무적으로 내는 것처럼 느껴지죠. 예, 고지서가 계속 오니까. 예,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내면 계속 옵니다. 예, 그래서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거의 다. 예, 준조세. 이런 준조세적인 성격 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자, 여기 또 하나 뭘 써야 되느냐? 인지세, 증지세. 네, 자, 그러니까 여기 추가로 쓸 것이 적십자 회비. 네, 여러분 적십자 회비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인지 사보셨나요? 네, 증지. 네, 인지세, 증지세. 그래서 뭐 법원 등기소 같은 데서 뭘 하면은 네, 뭐 옛날에는 뭐 증지 사오세요 뭐 이랬는데 요즘도 그러는지 아니면 거기 직원이 직접 증지값 얼마입니다 하면 돈 내면 되죠. 예, 뭐 등기 같은 거 할 때 인지세나 증지세를 받습니다. 이거 세금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인지세, 증지세, 세금. 자, 그래서 여기 세금과 공과에서 많이들 틀리시는데 세금이 아닌 세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취득세. 예, 여러분 취득세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뭘로 처리해야 될까요? 매입 원가로. 예. 그러니까 만약에 차량을 구입하면서 취득세 30만 원을 납부했다라고 한다면 차변에 세금과 공과 30만 원이 아니라 차변에 차량 운반구 30만 원. 아시겠죠? 예. 건물도 마찬가지.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2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차변에 세금과 공과 20만 원은 땡. 아니에요. 건물 20만 원. 네, 그러니까 취득세는 절대 세금인데 우리가 회계상 비용 처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면 안 돼요. 취득세는 자산으로 처리하셔라. 자산. 취득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금과 공과 문제가 나오면 뭐 이렇게 평범한 걸로 나오면 뭐 안 틀리는데 뭐 이제 취득세를 자칫하면 특히 이제 취득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취득세에서 많이 틀려요. 취득세는 그 자산으로 처리해라.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우리 공부했잖아요. 유형자산 공부할 때.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유형자산에서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이런 것을 우리가 취득금액을 단기의 비용으로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 연수 기간 동안 비용을 어떻게 해요? 분배해가지고 처리하는 개념이 감가상각의 개념이죠. 예.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공기가 나빠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모든 사무실에 공기청정기를 전부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10대를 도입을 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들어갔네요. 1000만 원을 단기에 전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만약에 공기청정기 이번에 1000만 원어치 산 것이 5년간은 무난히 쓸 수 있는 제품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을 5년으로 나누어서 5년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200이죠. 1년에 200만 원씩 무슨 비용으로 처리해요? 예, 감가상각비로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예, 감가상각비로. 그게 감가상각비예요. 예, 유형자산 취득할 때. 유형자산의 취득금액을 비용 처리할 때 감가상각비로 처리해. 내용 연수 동안으로 쪼개서.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배분하는, 즉 나누어서 처리하는 개념이 감가상각비 개념입니다.
여러분 유형자산 중에서 감가상각 대상이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죠. 토지. 하나는 건설 중인 자산. 예.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다음에 10번째 임차료. 예, 임차료는 우리 영업의 수익의 임대료의 뭐 반대라고 볼 수 있죠. 임차료는 빌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 어떤 업무상 빌리는 거예요. 업무상 회사 업무하고 이게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이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는 모든 계정 과목은 회사 업무하고 다 관련이 있어야지 업무와 무관한 것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업무와 무관한 것을 지출했다는 것은 법인 같으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나 대표이사 상여금으로 처리해야 돼요. 업무와 무관한데 지출했어? 아니야. 이건 아마 임원들에게 임원들 급여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나중에 법인세 조정할 때 그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전부 다 업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여기 다 전부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모든 비용 앞에서 업무와 관련하여로 시작을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업무와 관련해서 토지나 건물이나 기계장치나 차량을 임차하는 비용을 전부 임차료로 처리합니다. 임차료. 여러분 기계를 빌리는 것, 여러분 리스 기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리스는 부가세가 없어요. 리스 제도. 그러니까 일단은 부가세 면제. 그리고 그거를 비용 처리할 수가 있어요. 비용 처리. 그래서 이제 기계장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도 리스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도 리스 차량이 있고, 근데 뭐 우리나라 렌트카, 뭐 큰 기업들 렌트카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인들도 이 회사의 차량 관리 담당자를 별도로 두고 또 차량 정비를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게 느껴져 가지고 지금은 법인들도 다 임원들 차 뭐 이런 거 업무용 차량들 렌트해 가지고 쓰는 장기 렌트 많이 이용하죠. 그거 다 임차료로 회사는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수선비. 수선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건물, 기계장치 등의 현상 유지를 위한 수리 비용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을 공부할 때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 외에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엔 두 가지 비용이 있었어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 있었는데 이 수선비로 처리하는 것은 무슨 지출에 해당이 돼요?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수익적 지출. 이러한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에 대한 수익적 지출. 그래서 우리가 수익적 지출은 현상 유지를 위한 수리 비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본적 지출은 수선비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하죠. 자본적 지출은 현상 유지를 위한 수리 비용이 아니라 내용 연수를 연장시킨다든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든가 원가를 절감한다든가 가치를 증가시켜 가지고 경제적 효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출. 그러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자산 처리한다는 거예요. 즉 건물을 고쳤으면 건물로, 기계를 고쳤으면 기계장치로 이렇게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때는 수선비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산 처리한다. 그거를 자본적 지출. 여기는 지금 수익적 지출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저것 수리를 합니다만은 딱 예외로 차량을 수리하는 것은요. 차량 유지비로 나중에 밑에 따로 나올 겁니다. 밑에 나오네. 또 차량 관리는 또 별도 계정 과목을 씁니다. 차량 유지비. 자, 보험료. 우리가 뭐 우리 개인들도 살아가면서 보험을 안 들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동차 한 대 있으면 또 자동차 보험 들어야 되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운영하면은 보험료 들어야 되고, 보험 들어야 되고, 건물이나 이런 거 있으면 또 화재보험, 안전을 대비해서 화재보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 전부 보험료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회사의 보험료예요. 회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험료. 산재 보험료를 보험료로 처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산재 보험료. 여러분, 산재가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입니까?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입니까?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예요. 그래서 산재 보험료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그러면 차변에 복리후생비 50만 원. 산재 보험이라는 건 회사 재산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종업원들을 일하면서 안전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안전사고가 나면은 뭐 조금 다치면 뭐 이게 치료비로 하면 되는데 많이 다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나중에 장애 등급 받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런 거를 대비한 거예요. 산재보험료. 그래서 우리가 산재 환자로 이제 그 일을 하다가 그 저기가 되면은 나중에 산재 연금도 받고 그런 분들 있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그 산재보험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료는 복리후생비예요. 산재보험료를 보험료로 처리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다음에 차량 유지비. 아까 나왔죠? 건물이나 기계장치를 고치는 것은 수선비로 처리합니다만은 차량 유지비는 차량을 고치는 겁니다. 승용차, 화물차 할 거 없이 차량을 고치면은 차량 유지비. 고치는 거 말고요. 유류대, 기름 넣는 거, 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고속도로를 진입하면 통행료 내죠. 통행료도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 가서 주차를 하려면 주차비를 내는 경우도 있죠. 이것도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차량의 유지와 수선에 관련된 비용이니까 차량 유지하려면은 가다가 통행료도 내야 되고 세우면 주차비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된다. 네. 보험료로 처리합니다. 네, 질문 잘하셨어요. 차량에 대한 보험은 그러면 차량 유지비냐? 보험료로 처리합니다. 보험료로. 자, 그 다음에 운반비 보겠습니다. 운반비. 자, 여기서 매출하고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언뜻 읽으면 그냥 상품을 매출하고 지출한 운송료 해가지고 운송료 운반비구나. 요거 매출하고를 잊지 마셔야 돼요. 매출하고. 그러니까 운반비는요, 상품을 판매할 때 들어가는 것을 운반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 판매 관리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판매 관리비. 그러니까 운반비가 뭐 언제도 발생하냐면은 상품을 매입할 때도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상품을 매입할 때도. 그래서 대개 판매자가 부담을 많이 해요. 상품을 내가 사주는데 판매하는 사람이 운반비 다 운반해 주는 게 보통인데 만약에 매입자 부담으로 사왔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매입하면서 운반비까지 부담했네요. 그러면 상품 가격은 100만 원이고 운반하는데 1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상품의 매입 금액을 얼마로 잡아야 된다? 110만 원으로 잡는 거예요. 상품 100만 원에 운반비 100만 원 차변에 비용 처리하면 땡. 틀렸다. 매입 시 운반비는 그냥 상품에 포함시켜요. 절대 운반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뭘 배우고 있냐? 판매 관리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 관련된 운반비가 그게 운반비이지 다른 계정 과목에는 운반비가 없어.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만 운반비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5번 도서인쇄비. 네, 앞에 도서는 책입니다. 책. 그 인쇄는 우리가 양식 같은 거 인쇄하죠.
네, 무슨 전표가 필요하면 전표도 인쇄해야 되고, 예. 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명함도 인쇄해 줘야 되고, 예, 이런 것들이 도서 인쇄비입니다. 신문 잡지 구독하는 거 업무와 관련돼야 돼요. 업무와 관련된, 예. 업무와 관련된 거. 뭐 대표이사가 소설책을 하나 사가지고 회사 법인카드로 딱 결제를 해서 사왔어요. 그거 도서인쇄비로 처리하면 안 돼요. 회사 법인카드로 지출해버렸는데 도서인쇄비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회사 비용이 아니니까 가지급금. 만약에 3만 원짜리 사장님이 교보문고 가가지고 3만 원짜리 무슨 소설책을 사가지고 법인카드로 딱 긁어가지고 영수증을 이렇게 줬다고 합시다. 비서실에다가 이거 사장님 개인적인 건데 그러면 가지급금, 차변에 가지급금 3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3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러면 이 가지급금은 뭐예요? 임시계정이죠. 우리 가지급금 자산 배울 때 배웠어요. 임시계정.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님한테 사장님 지난번에 책 사신 거 3만 원 언제 주실 겁니까? 그냥 급여에서 빼. 그러면 급여 지급하는 날, 그 인사과에다 급여 지급하는 부서에다 이야기해가지고 사장님 급여에서 3만 원 공제하고 입금해 주세요. 급여시 공제하면 돼요. 그럼 급여 지급하는 날, 자 차변의 가지급금은 대변으로 가야 되겠죠? 대변. 그러면 그 돈 받은 거 회사 보통예금으로 급여에서 이체할 때 대표이사 계정으로 그 급여 통장으로 3만 원 뺀 나머지 이체하고 나머지 3만 원은 회사의 그 통장으로 입금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뭐 사장님한테 돈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차변에는 보통예금 3만 원, 대변에 가지급금 3만 원 이래가지고 가지급금이 정리가 되는 거죠. 차변에서 발생했다가 봉급날 대변으로 가가지고 가지급금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왜? 업무와 관련 없이 돈을 쓰셨으니까.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하는 것은 절대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큰 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집니다. 잘 지켜지는데 이게 이제 작은 법인에서는 이게 뭐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영수증만 있으면 전부 회사 비용. 일단 처리해 놓고 보자. 왜냐? 비용을 많이 처리해야 세금이 조금 나간다. 비용을 많이 처리해야 세금이 조금 나간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건데 원칙을 아셔야 됩니다. 원칙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소모품비. 업무와 관련돼야 돼.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복사용지를 사야지. 사장님 집에서 쓰려고 복사용지를 샀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소모품비가 아니에요. 가지급금. 가지급금. 사장님한테 가지급금 한 거예요. 자, 업무와 관련한 복사용지, 문구류, 소모공구, 기구, 소모자재, 소모성 물품비.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 복사용지라든가 뭐 소모자재를 만약에 샀다. 소모자재, 복사용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복합기, 우리 회사는 이런 복합기를 한 가지 모델을 쓴다고 가정을 합시다. 뭐 HP, 뭐 오피스젯, 프로 8640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잉크, 검정 뭐 해서 4가지입니다. 잉크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사면은 좀 싸다 그래가지고 회사 내에 있는 모든 복합기에 다 예비로 그냥 하나씩 딱 샀어요. 그랬더니 200만 원이 들어갔어. 이게 복합기가 하도 많으니까. 하나당 사는데 거의 한 10만 원 넘어요. 4개 잉크 다 갖추려면. 아시죠? 이게 비싼지. 그래서 뭐 한 대 예비용 4칼라 준비하면 뭐 한 12만 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뭐 10대면 120. 한 20대 있으면 한 200만 원 들어가겠죠. 아무튼 그래서 200만 원을 샀습니다. 자, 사는 시점에 그게 다 쓰여졌나요? 안 썼죠. 떨어지면 나중에 충전하려고 예비용으로 사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비용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쓰지도 않았는데? 사놨는데.
예, 그럴 때 그래서 회사가 두 가지 처리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사면 그냥 쓴 걸로 하자. 어차피 쓸 거니까. 그렇게 해서 소모품 B 매입할 때 비용 처리하는 기업이 있고요. 아니야 쓰는 이거 쓴 게 아니잖아. 복사용지 이제 사놓았잖아. 쓴 게 아니라 소모품 뒤에 B자를 빼요. 여러분 소모품 하면 뭐가 되죠? 자산입니다. 그게 자산처리법이에요. 구입하면서 비용 처리하는 회사 소모품 B 이건 비용 처리법. 그렇게 했다가 결산 때 있죠. 결산 때 다 맞춰요. 이 소모품 B로 처리한 회사든 소모품으로 처리한 회사든 간에 결산할 때 창고를 조사합니다. 이런 거 보관하는 창고 있죠? 예, 가가지고 복사용지 몇 박스 남았지? 예, 또 잉크 이거 재고가 몇 개 남았지? 남은 거를 조사해가지고 남은 거가 자산이 되게끔 정리하는 분계. 이것이 결산 분계에 나와요. 소모품 결산. 그러니까 비용 처리한 회사나 자산 처리한 회사나 결산할 때는 똑같이 실제 사용된 것만 비용으로 계산되도록 수정 분계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구입 당시에는 비용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또 자산 처리를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산 때는 꼭 수정 결산 분계를 하고 있다. 예, 그거 기억하세요. 이 문제 잘 나옵니다. 소모품 정리하라는 거. 예, 그러니까 미리 지금 비용 처리에 우리 좀 판매 관리비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네, 우리가 이 수수료 비용이라는 건 업무와 관련해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불한 은행의 송금 수수료 또는 어음의 추심료 또는 청소 대행업체에다가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해주고 내는 비용 또 우리 경비 같은 경우에도 경비 용역회사가 별도로 있는 경우 많이 있죠. 이거 전부 수수료 비용이고요. 자, 이거 외에도 법률 자문을 받았다. 예, 기업이 크면 그 회사 내에 변호사도 채용하고 해가지고 법률 문제 전문으로 처리하는 직원들이 있지만 모든 기업이 다 그럴 수 있나요? 예, 작은 기업들은 엄두가 안 나죠. 그러니까 무슨 고발을 당했다든가 우리가 어떤 고소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가서 변호사 만나서 자문 받아야죠. 예, 그러면 자문료 내야 됩니다. 예, 법률 자문 이거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되고 또 세금 문제가 걸렸어요. 예, 그러면 뭐 그런 세무 상담 같은 거 하죠. 예, 세무 상담, 법률 상담, 세무 상담 이거 전부 수수료 비용. 상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는 아예 세무사 사무실에 장부를 맡겨서 매월 10만 원씩 기장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 10만 원을 뭘로 처리할까요? 예,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그런 것들. 예. 뭔가 수수료조로 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수수료조로 뭐 세콤 같은 것도 예, 매달 예, 세콤으로 경비잖아요. 경비. 그 수수료 비용 처리합니다. 다음에 광고 선전비 잘 알 거예요. 광고 선전비 현수막을 건대든지 신문이나 방송이나 잡지 요즘엔 인터넷에다가도 광고를 많이 하고 있죠. 예, 모든 광고 비용 광고 선전비입니다.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네, 이거 여러분 매출채권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했었죠. 네, 대손상각비 상품 매출과 관련하여 그래서 우리가 매출채권 공부할 때 대손상각비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발생한 매출채권 가로 열고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이것이 회수 불능되었을 때 또는 결산시 그래서 우리가 결산시 대손에 대비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대변이 대손 충당금 차변이 대손 상각비였습니다.
아까 퇴직급여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결산 때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해가지고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되어 있는 거에서 모자란 것을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부채 설정하고, 그리고 차변에 퇴직급여 했듯이 대손이 예상되는 거에 대해서는 차변에 대손상각비 처리하고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이러는데, 달라진 것은 이 대손충당금은 이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이라고 우리가 정리하죠. 예. 매출채권, 즉 자산의 차감 계정이다. 하지만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충당금이면서 그건 부채로 인식을 해요. 차감이 아니라 부채. 퇴직급여 그래서 충당 부채. 개념 과목 이름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그냥 충당금. 무슨 충당금 하면은 자산의 차감 계정. 충당 부채 하면 그건 부채. 예.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용 뭡니까? 이 대손상각비까지 해서 19개의 판매관리비를 쭉 한번 정리해 봤는데, 지금 우리가 자산 배울 때 언급했던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두루두루. 아까 대표적인 거 대손상각비부터 지금 방금 하는 지금 방금 했던 대손상각비하고 조금 전에 감가상각비. 우리 자산 배울 때 다 했던 거다. 그래서 제가 자산 공부할 때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한 게, 지금 이 판매관리비 공부하고 말 것이 없어요. 근데 요거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판매관리비만 집중적으로 이제 여러분 실무에 가서 전표 입력 연습할 거예요. 전표 입력. 아까 뭐 세금과 공과도 뭐 이것이 있다 전표 입력해라, 이것이다 전표 입력해봐라, 뭐 이런 문제 실무에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것은 실무 때 또 보완이 될 것이고요. 네, 딱 판매관리비 정리하니까 쉬는 시간이 됐어요.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